제3수기 1. 다케이치의 예언 중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여자들에게 반할 것이라는 결코 명예롭지 못한 예언은 맞았지만 반드시 훌륭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축복 어린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나는 고작해야 조잡한 잡지의 무명인 서툰 만화가가 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가마쿠라 사건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제적당했고 나는 히라메의 집 2층에 있는 3평 남짓한 방에서 먹고 자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매달 극히 소액의 돈이 나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히라메에게 몰래 보내져 오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게다가 그것은 고향의 형들이 아버지 몰래 보내주는 형식인 듯했습니다. 그것뿐 그 후로 고향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히라메는 늘 불쾌한 기색이었고 내가 아양 섞인 웃음을 지어도 웃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란 이토록 간단히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싶어 가련하게, 아니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는 심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나가지 마세요. 그는 오직 그 말만 내게 되풀이했습니다. 히라메는 내가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노려보는 듯했습니다. 즉, 여자의 뒤를 따라 다시 바다에 뛰어들 위험이 있다고 보고 내 외출을 엄격히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술도 마실 수 없고 담배도 피울 수 없으며 그저 아침부터 밤까지 3평방 고타스, 난로, 속에 처박혀 헌잡지나 읽으며 바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나에게는 자살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히라메의 집은 오쿠보에의과 전문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서화 골동품상 청룡원이라는 간판 글자만큼은 상당히 거창했지만 연립주택의 한 칸을 차지한 가게는 입구도 좁고 내부는 먼지투성이에 대충 잡동사니만 늘어놓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히라메가 그 잡동사니들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쪽 소위 나리의 비장품을 저쪽 소위 나리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활약하며 돈을 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가게에 앉아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 아침부터 심각한 표정으로 서둘러 나가버리고 집에는 17, 8살 정도의 점원 소년 하나가 남는데 이 소년이 나의 감시병 노릇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근처 아이들과 밖에서 캐치볼이나 하면서도 2층 식객인 나를 마치 바보나 미치광이 정도로 여기는지 어른 같은 훈계조의 말까지 내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나는 남과 다투지 못하는 성격이라 피곤한 듯 혹은 감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했습니다. 이 소년은 히라메에 숨겨진 자식이었는데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는지 히라메는 부자 관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히라메가 계속 독신인 것도 무언가 그 근처에 이유가 있는 듯했고 나도 예전에 가족들로부터 그에 관한 소문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났지만 나는 타인의 신상에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라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눈매에서도 묘하게 물고기의 눈을 연상시키는 구석이 있었으니 아마 정말로 히라메의 자식이 아닐까? 그렇다면 두 사람은 참으로 쓸쓸한 부자였습니다. 밤늦게 2층에 있는 내게는 내색도 않고 둘이서 소바 등을 시켜 말없이 먹곤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히라메의 집에서 식사는 늘 그 소년이 만들었습니다. 2층 짐덩어리에 식사만은 따로 쟁반에 담아 소년이 삼시세끼 날라다 주었고 히라메와 소년은 계단 아래의 눅눅한 4평반 방에서 무언가 달그락달그락 접시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바쁘게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3월 말의 어느 저녁, 히라메는 뜻밖의 수입이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계략이 있었는지 이 두 추측이 모두 맞을 수도 있겠으나 아마도 나 같은 사람의 짐작이 닿지 않는 더 세세한 원인들도 있었겠지요. 나를 아래층으로 불러 웬일로 술병까지 놓인 식탁에 마주 앉혔습니다. 광어가 아닌 참치회의 주인인 본인이 스스로 감복하며 칭찬하더니 멍하니 있는 식객에게도 술을 조금 권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대체 앞으로는? 나는 대답 대신 식탁 위 접시에서 뱅어포를 집어들어 그 작은 물고기들의 은색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술기운이 아련하게 올라오자 예전 놀러 다니던 시절이 그리워졌고 호리키조차 그리워졌습니다. 사무치게 자유가 갖고 싶어져 문득 가냘프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는 익사를 연기할 의욕조차 없이 그저 히라메와 소년의 멸시 속에 몸을 뉘어왔습니다. 히라메 또한 나와 허물없이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을 피하는 눈치였고 나 역시 히라메를 쫓아가 무언가를 호소할 기분도 들지 않아 거의 멍청한 표정의 식객 노르대만 안주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전과 몇 범이라든가 그런 기록은 남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가짐 하나로 갱생이 가능한 겁니다.
당신이 만약 마음을 고쳐먹고 당신 쪽에서 진지하게 내게 상의해준다면 나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라메의 말투에는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의 말투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어딘가 몽롱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미묘한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거의 무익하게 느껴질 정도의 엄중한 경계와 무수히 많은 자잘한 계산 속에 나는 언제나 당혹스러웠고 에라 모르겠다는 기분이 되어 익살로 얼버무리거나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일임해버리는 말하자면 패배의 태도를 취해버리곤 했습니다. 이때도 히라메가 나를 향해 대강다움과 같이 간단히 보고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일이었음을 나는 훗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히라메의 불필요한 조심성, 아니 세상 사람들의 불가해한 허영과 거칠애에 참으로 음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히라메는 그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됐던 것입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어쨌든 4월부터 어디든 학교에 들어가세요. 당신의 생활비는 학교에 들어가면 고향에서 더 넉넉하게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지시에 따랐겠지요. 그런데 히라메의 지독히도 조심스럽고 애둘러 말하는 방식 때문에 일이 묘하게 꼬였고 내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진지하게 내게 상의할 마음이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떤 상의요? 나는 정말이지 아무런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신 가슴속에 있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이라니, 당신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당신 기분은 도대체 어떠냐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고 싶어도 그거야 돈이 들지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지. 돈은 고향에서 오기로 되어 있다고 왜 단 한마디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한마디면 내 마음도 결정되었을 텐데 나에게는 그저 오리무중일 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장래에 희망이라든가 하는 게 있긴 합니까? 도대체 남 한 사람을 보살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살핌 받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죄송합니다.